자, 여러분들의 7번째 질문인데요. 7번째 질문을 한번 읽어보면,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식이 투명하고 공정하여 전 세계의 칭찬을 받고 있으나, 일본 같은 경우는 크루즈선 발생 감염자는 일본 감염자 수에서 빼달라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며 국민을 위한 코로나19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본 국내 국민들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까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올림픽이 미뤄지기 전까지 확진자의 수가 굉장히 미비했으나 2020년 올림픽이 연기가 확정이 된 후에 급격하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마련인데 뉴스를 보면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활동에 무관심해 보입니다. 일본 국민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은 일본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때문인가요? 만약 정부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면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존재란 무슨 의미를 지닌 것이며 일본 국민이 정치적인 방면에 무관심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일본 국민이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믿는 것인지,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신뢰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그 키워드로 얘기를 나타낸 바와 같이 일본은 체제 수능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체제 수능형 일본인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체제 수능형이라는 건 어떤 체제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 이런 것들을 이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 체제에 그냥 수능에 가는 그 체제를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체제 수능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또 이제 일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이 정치인 거죠. 근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무관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무관심해서라기보다는, 그 원인이 뭐, 이렇게 어떤 정부가 발표하는 얘기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게, 정부에 대한 그런 무관심보다는 일단은 믿는 쪽이 더 이제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게 이제 체제 수능형인 일본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하나의 체제를 만들어내기까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여러 의논들을, 논의들이 많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체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된 체제에는 되도록이면 수능에 가는 쪽이 어떤 그 진취적인 마음 자세고 태도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되도록이면 거기에 아주 큰 문제가 없는 한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쪽이 일본인들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관심이다. 물론 일본 정치에 무관심하게 된 게 과거에 이제 그 정치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일본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그런 태도를 보이지만 사실 이제 그런 이유보다는 하나의 체제가 성립이 되면 그 체제에 웬만하면 따라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매스컴이나 뭐 이런 데서 사실은 이렇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실을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좀 숨기려고 하거나 언론에서 그런 거를 일본인들이 알면서도 굳이 그걸 막 드러내서 밝히려고 하는 그런 성향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3.11 대재해 때도 그 얘기를 했나요? 일본인들은
인터뷰를 할 때 여러분들 이거 여기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알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고 방사성 물질이 일본인들에게 해롭다는 거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그렇게 아무 문제 없다, 먹어도 된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정부를 무한 신뢰하죠. 그런데 아니더라도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다른 방법 뾰족한 수가 없지 않는 한 그냥 정부의 그 방침대로 정책대로 우리는 따라가겠다, 이런 주의들이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체제 수능형 일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물론 일본 국민들이 왜 불만이 없고 왜 불안감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정부도 어쩔 수 없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개개인이 거기에 막 그 반기를 들고 반론을 제기하고 하면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더 극복해내기 힘들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서로 이제 이렇게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그런 그 태도들이 체제 수능형을 나타내는 그런 한 단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인들은 이렇다,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한 60대 40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대답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데요 라는 그 대답은 아마도 한 40%, 30, 40%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어느 쪽이냐를 어느 쪽이 조금 그 영향력이 크냐를 봤을 때 아마도 60% 정도는 일본인들은 체제 수능형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그런 그 방침이라든지 정책들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닌가. 또 그런 그게 겸형이라고,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성향들을 보입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질문인데요.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일상 속 부분 중 하나가 소비세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 가격을 카운터에서 결제를 할 때가 되어서야 알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최종 소비자 가격에 모든 세금과 부가가치세 등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 초반에는 그 차이에 적응하지 못하여 결제 시 허둥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질문은 왜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텍스를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불하도록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결제 소비 시스템이 오래전부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온 것인지, 이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자국민들의 불만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 질문을 해줬는데요. 일본이 소비세를 적용한 거는 1900년대 초반, 1990년대 초반쯤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그 소비세를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편하죠. 그리고 일본인들도 사실은 소비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물건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계산하기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 뭔가 계산을 하려면 카드도 잘 안 되잖아요, 일본은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제 물건 값을 계산을 하려면 그 소비세까지 계산을 해서 막 1엔짜리, 10엔짜리 다 이제 사용을 하죠. 지금도 1엔짜리를 많이 들고 다닐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그래서 저는 3엔일 때부터 일본에서 이제 그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3엔에서 5엔으로 올라가고, 5엔에서 5엔일 때, 8엔일 때, 그 다음에 지금은 또 10엔이죠. 그래서 소비세가 인상될 때마다 아무튼 이거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소비세가 인상이 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나 반대도 굉장히 심해요. 심하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운동식으로 시위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별화가 돼 있고, 완전히
수준이 달라요. 이게 규모가 달라요. 일단 뭐 소비세를 인상하겠다 하면은 반대 운동은 하지만 그게 막 그렇게 격렬하거나 반대 그라는 표시는 의사 표시는 하지만 그게 막 운동처럼 그렇게 뭐 확산되는 그런 성향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소비세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일본인들이 실천을 하고 있는 것도 참 우리하고는 좀 다른 그런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인들은 뭐 아주 옛날에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60년대에 학생 운동이 가장 컸고 민중 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풀뿌리 운동식으로는 되어 있어도 활성화가 되어 있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걸기를 하거나 뭐 대항을 하거나 이런 운동들은 사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비세 인상도 뭐 조금 이제 반대를 하다가 이제 결국 통과되고 해서 오늘날 10%까지. 근데 8%, 7, 8%로 막 소비세를 올리고 할 때는 일본이 경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웠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 동조 이런 것들을 좀 얻어내고 또 3.1 대제가 있은 그 이유기 때문에 일본이 어려울 때 우리가 소비세를 이제 인상하는 것에 동참을 해서 사회가 좀 안정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의식 속에 많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왜냐? 왜 이렇게 자국민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고 왜 하기 시작했느냐라는 걸 이제 굳이 우리가 막 이렇게 찾아서 생각을 해 본다면 일본은 평등이라는 개념에다가 이거를 조금 평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평등은 글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등의 의미는 권리가 평등하다는 걸 평등으로 인식을 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의무를 평등하게 지는 것, 그것도 오히려 권리보다 평등하게 의무를 이제 이행하는 것, 그것도 이제 평등을 인식하는 그런 하나의 뭐랄까 방법 뭐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국민 총동원 체제에서 국민 모두가 전쟁에 참여하게 해서 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국민의 동조를 얻어내느냐면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평등 의식을 지녀야 한다. 라는 설명을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설명을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이 소비세 뭐든 또 이렇게 국민들이 동조해서 협동을 해서 뭔가 이루어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의무를 평등하게 지자는 그런 인식에서 오는 그런 행동들, 태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쎄 일본에서 평등을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평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권리에 대한 평등을 생각하지만 일본은 의무에 대한 평등을 권리에 대한 평등보다 좀 우선시하고 조금 그런 것들이 인식의 영역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논문에서 찾아내고 참고 문헌에서 찾아내서 여기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일본을 많이 모르죠. 그쵸? 이런 게 학문적으로 완성된 그런 논문들,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일본에도 사실은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통틀어서 분석을 해볼 때 그런 성향이 있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헌을 찾아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평등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조금 다른 그런 평등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보면 아마 소비세를 받아들이고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그들의 의무를 평등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이제 성향과 조금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7번째 질문이었던 체제 수능형 일본인이라는 키워드와 같은 키워드 있죠. 근데 질문을 들어보면 왜 키워드가 같을 수밖에 없는지 비슷한 이제 대답을 할 거기 때문에 질문을 들어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질문은 제가 일본 정치나 일본 정부가 대응하는 각종 위기 상황을 서핑이나 뉴스로 접할 때 드는 의문 중 하나는 일본 국민들은 왜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지 않을까입니다. 제 일본어가 짧아 일본 뉴스를 직접 읽지 못하고 한국인들이 쓴 뉴스만을 보아와서 편향적으로 바라봤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정부의 정책에 있어 반발하지 않고 순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전 사태 때도 일본인들은 정부를 신뢰하는지는 몰라도 아베 내각의 안전하다라는 말을 지금도 별 반발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러한 일본인들의 반발하지 않는 자세는 드러납니다. 물론 한국도 코로나 사태 초기에 그렇게 좋은 대응을 보이지는 못했으나 현 상황을 보면 한국이었다면 일본에서 올림픽 취소 전까지 코로나에 대응한 정책을 그대로 펼쳤다면 일본에서 올림픽 취소 전까지 코로나에 대한 대응 정책을 그대로 펼쳤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났을 것이고 각종 시위나 항의가 빗발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대규모의 시위, 항의, 반발하는 국민들을 저희 짧은 식견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본의 보수 자민당이 두어 차례 정도 내각을 뺏긴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40년 가까운 철권 통치를 이어나가는 것을 보아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을 신뢰하고 지지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생각되면 그와는 별개로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민주사회의 국민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이러한 태도가 전무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순응하는 일본의 국민성에 대해 교수님께 왜 이렇게 일본인들은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지 않는지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체제 수능형 일본인을 얘기를 하는 건데 대답도 마찬가지로 왜 그러면은 그렇게 체제 수능형 일본인이 되었는가? 일본인들은 왜 체제에 수능하게 되었는가? 이것도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이 체제에 순응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일본인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그 조직이 안전하고 조직이 커야 개인도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조직의 게 우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체제에 순응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개인주의, 집단주의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지만 일본인들은 그 체제에 웬만하지 않고는 순응해 나가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겸양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시끄럽게 막 들춰내서 문제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일본인들의 그런 어떤 그 습관,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째 질문인데요. 10번째 질문은 일본어를 공부하던 중 세간, 세간이라고 하죠. 일본어로는 세간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세상의 일반적인 시선을 의미하며 일본 사회에서 보편적인 행동 양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이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간을 의식해서 일본인들은 튀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체의 의견과 다른 자신만의 의견을 내는 데에 무척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JTBC에서 방영되었던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 속 일본 대표인 오오기 씨는 태국 해변에서 집단 나체춤을 춘 일본인 관광객들에 대한 기사 내용을 소개하며 일본의 집단주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심리가 이해된다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집단이 되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아까 신고된
아까 신고데모 민나데 와타레바 코아그나이, 이거는 이제 그 빨간 신호등이라도 다 함께 건너면 무섭지 않다라는 표현도 소개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집단으로 행동하는 심리가 강하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집단주의와 세간이라는 표현은 다분히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일본에서 이러한 집단주의가 만연해 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이 궁금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 답변한 것과 이제 동일한 답변으로 이제 그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글쎄, 그렇죠. 요즘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본 개인주의, 집단주의 또는 뭐 이렇게 체제 수능형 뭐 이런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대답을 해주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 질문자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신고데모 민나데 와타레바 코아쿠나, 이거는 빨간 신호등 건너면 안 되잖아요. 그쵸? 혼자 있을 땐 절대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지 않아요. 근데 빨간 신호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 같이 건너면 그냥 건넌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죄의식이나 뭐 잘못된 그런 그 도덕의식 없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집단의 힘이,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집단이라는 그게 굉장히 그 어떤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뭐 물론 긍정적으로 힘을 발휘한다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결과를 부정적으로 냈을 때 그 집단이라는 건 글쎄 인류가 반성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포함하고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일본인들은 간혹 여러분들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더 짙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대답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태도, 그런 행동도 사실은 집단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진이라는 표현은 개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세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세인. 요노히토. 그 세인이라는 표현, 이 세인을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개인이 없다. 그냥 세상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그런 용어들을 쓰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일본의 공과사 이런 책을 쓰면서 얘기를 했던 분인데, 혹시라도 일본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또 관계체주의, 간인주의, 또 세인주의, 이런 이런 용어들이 일본인을 설명하는데 좀 적당한 용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한 번 더 세인, 간인, 개인, 집단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인, 세인,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도 좀 듣기 접해보지 못한 그런 표현이죠. 간인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에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있다. 그래서 간인, 또 세인, 세상 사람은 있어도 개인보다는 세상 사람이 있다. 라는 그런 논리죠. 그래서 개인이나 아무튼 집단 이런 용어로 얘기하기를 좀 꺼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간인, 세인 이런 용어를 대체를 해서 일본은 간인주의, 관계체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해서 관계체주의. 또 세인이라는 세상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도 종종 등장하기도 하고 학문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